해외 가면요, 우리 먹거리를 편의점에서 찾기가 너무 맞아요. 쉬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그런 걸 피부에서 직접 느끼다 보니까 이거 수출도 뭐 이 정도면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저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라면에서 특정한 회사가 굉장히 돈을 잘 버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음식료가 수출이 잘 되면은 이렇게 돈을 잘 버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2의 뭔가를 찾으려는, 근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고민을 해보면 좋겠어요. 수출이 잘 되면은 과연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것인가? 오늘의 플러스는 투자자의 눈으로 식음료 산업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은 많은 산업을 진짜 빠짐없이 공부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체력 관리를 잘 하시는 건지 혈색이 너무 좋으세요, 늘. 아, 그래요? 예. 추석 때 잠을 많이 자서 쉬실 땐 또 푹 쉬시는군요. 예, 오늘 여쭤볼 분야는 바로 식음료 산업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K 컨텐츠에 거의 맞먹을 정도로 관심이 많아서 K 푸드다. 그래서 요즘 해외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들, 식음료 분야에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지 요즘 분위기는 어떤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마침 제가 한 2달쯤 전에 예. 그 모 사이트에 제가 컬럼을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K 시리즈로 3달 연속으로 기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로 엔터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푸드, K푸드, 음식료를 했는데 약간 저희가 그 엔터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할 때에도 좀 그 밸류에이션 레인지가 상당히 크다. 네. 음식료도 마찬가지로 뭐랄까 그 당시에 한 2달쯤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급해 주신 대로 그 K 시리즈로 엮여서 K 드라마 영화 잘 됐고 이제 K 엔터 잘 됐고 그리고 뭐 화장품 잘 되고 뭐 미용기기 잘 되고 하니까 K 시리즈로 엮을 수 있는 다른 게 없을까라고 찾다가 K 푸드까지 흘러간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사실 수출 모멘텀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음식료를 수출한다라는 건 음식료 업종에 있어서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환영할 만한 좋은 이벤트인 건 맞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열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컬럼을 쓰면서 좀 우려했던 바는 음식료 업종 자체가 그 밸류체인의 모든 단계가 굉장히 가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딜리버리 하기까지 그 밸류체인 단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에서 단 하나도 쉬운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음식료 산업으로 돈을 잘 버는 회사를 찾기는 굉장히 힘들고,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 음식료 회사들에 막 투자를 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다. 좀 이런 취지로 글을 썼었어요. 그러고 2분기 실적 발표가 됐죠. 뭐 제가 맞췄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마침 실적 발표가 나오고 보니까 기대감 대비해서는 기대치를 하회하는 회사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7, 8월에 전반적으로 그 중소형주들 주가가 안 좋기도 했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K푸드 이야기는 좀 많이 줄어든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K푸드라는 테마에 관심이 있었던 이유가 아마 해외 가면요, 우리 그 먹거리를 편의점에서 찾기가 너무 쉬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뉴욕 출장 갔었을 때 그냥 뉴욕에 있는 아무 편의점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라면 매대가 따로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한국 라면이더라고요. 그쵸. 아마 그런 걸 피부에서 직접 느끼다 보니까 이거 수출도 뭐 이 정도면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제 더 잘 될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저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특정 어떤 회사가 굉장히 잘 됐을 때 제2의 뭔가를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증시에 항상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2차전지 어떤 회사가 잘 됐을 때 제2의 무슨 회사, 화장품이든 엔터든 뭐든 간에 뭐 어떤 회사가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주가가 몇 배 올라버리고 했을 때 이거 사기는 좀 지금은 비싸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다른 뭔가가 없을까. 근데 비슷한 스토리를 보여주는 다른 회사들이 막 보일 때 이게 제2의 뭔가구나 하고 우후죽순 나오다가 이게 또 여러 개가 나오다 보면 결국은 하나의 테마로 묶이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K푸드도 대체로 그런 전형적인
전형적인 스토리를 따라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라면에서 특정한 회사가 굉장히 수출을 잘 했고 굉장히 돈을 잘 버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료가 수출이 잘 되면은 이렇게 돈을 잘 버는구나. 근데 마침 다른 음식료 회사들도 수출이 잘 되는 데이터들이 여러 군데에서 잡혔거든요. 방금 라면을 언급하셨지만 라면에서 다른 경쟁사, 다른 회사들도 수출이 잘 됐고 그다음에 라면이 아닌 다른 음식료 가공식품 업종들도 수출이 굉장히 잘 되는 데이터들이 잡히니까 이게 하나의 K푸드라는 트렌드로 엮였는데 할 얘기가 많긴 하지만 일단 이거부터 먼저 고민을 해보면 좋겠어요. 수출이 잘 되면은 과연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것인가? 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은 좀 내수 시장이 작은 나라이고 여기에서 내수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주입을 그런 관념을 되게 옛날부터 주입을 받아왔고 그러니까 수출 활로를 개척을 했다 이러면 굉장히 칭송을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수출이라는 게 그렇게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어려운 걸 해낼 때 과연 이게 동일한 비용을 들여서 해낸 것인가 혹은 국내에서 팔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낸 것인가 이걸 구분을 해봐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해외에 뭔가를 보내려면은 일단 물류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다음에 해당 제품이 현지의 고객의 구미를 맞추고 있는가 이게 B2C건 B2B건 간에 현지 고객의 구미를 맞춘 상태에서 진입을 하는 건가 혹은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제품 개발에서 다른 연구개발비라던가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수출 한 단위 한 건의 수출이 성사되었을 때 유닛 마진이라고 하죠. 그 한 건의 수출이 우리 회사의 영업이익에 기여를 내수보다 더 많이 해줄 것인가 비슷할 것인가 혹은 오히려 수익성을 깎아 먹을 것인가 이게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근데 특히나 다른 제품과 달리 음식료라는 거는 음식은 기본적으로 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특정 상태로 고객에게 딜리버리가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냉장 상태로 배송이 됐다가 해동을 해서 먹어야 한다거나 냉동 상태에서 즐겨야만 그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거나 그런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품들을 배송을 할 때 그런 콜드체인을 타고 가야 되고 콜드체인 배송비는 일반 제품보다 훨씬 더 비싸죠. 그리고 맛이라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맛을 접했는데 이게 맛있다라고 느끼고 이걸 지속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기까지는 좀 굉장히 많은 허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최초에 뚫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마케팅이 필요하고 그런 마케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했느냐 단순히 전통적인 채널에 돈을 때려 박아서 했는지 아니면은 새로이 등장한 마케팅 매체에 효과적으로 잘 공략을 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수출이 늘어났을 때 회사가 돈을 많이 벌 것이냐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특정 아까 말씀드린 특정 A 회사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굉장히 현명하게 잘 돌파를 해서 수출이 잘 되면서 이익이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가도 거기에 호응을 했지만 다른 회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까지는 좀 많은 고민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네.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식품회사의 해외 수출을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국내에서 자리매김한 식품회사들은 국내 시장은 이미 다 먹을 만큼 먹었고 시장 점유율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서 국내에선 추가적인 시장을 더 확보하기는 녹록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 진출하면 이게 아까 해주셨던 그런 우려와 상관없이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식품류는 다른 산업군과 달리 그 기호가 있고 선호도가 있다는 말씀 주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처럼 망하지 않고 한번 어느 반열에 올라가면 막 100년 뭐 이게 이렇게 계속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나라에 수출돼서 그 사람들도 이 회사에서 만든 대표적인 식품을 소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시장이 훨씬 커진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수출을 해서 그 나라에서 이 식품회사의 대표 식품이 안착을 한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잠깐 호기심에 먹어보고 아니다 한 건지 이거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근본적인 부분부터 좀 짚고 가자면은 그 말씀해 주신 그 지적이 막연하다라고 뭐 겸손하게 언급은 하셨지만 사실 일단은 좋은 접근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식료는 기본적으로 필수 소비재로 분류가 되잖아요. 우리가 뭐 의식주라고 부르듯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계속 꾸준히 해야만 하는 생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음식료도 그 중에 한 가지인 거고, 그래서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밥은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먹거리를 파는 비즈니스는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아마도 최후까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비즈니스 중 하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음식료에 대해서, 음식료 산업 혹은 음식료 주식은 굉장히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게 되는데 장점을 꼽자면은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이다, 꾸준하다, 쭉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업이 지속 가능성이 길다라는 건, 이거는 이제 현재 벌고 있는 이익에 대해서 프리미엄, 그러니까 얼마의 멀티플을 부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당장 그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이익의 성장폭이지만 성장폭이 크지 않더라도 길게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도 많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요소인데 반면에 단점은 언급해 주신 대로 기호는 각 국가별로 사람들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내수 시장은 안착했더라도 해외에 새로이 뚫고 나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안정성은 장점이지만 성장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접근법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일단 첫 번째, 안정적인 게 정말 안정적인가. 사실 음식료 회사들을 지켜보다 보면은 그 꾸준한 이익이라는 게 정말 진짠가? 라는 걸 느낄 때가 많거든요. 일단 매출액은 꾸준히 나오는데 그 이익단위 보면은 비용이 변동성이 생각보다 심해요. 일단은 곡물, 작황, 이게 그때그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료들이 많기 때문에 수입할 때는 수입 작황도 문제지만 거기에 더하기 환율도 붙어 있잖아요. 환율도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재료 변동성이 심해서 막상 그 회사의 이익은 변동성이 되게 크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규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일단 먹거리에 대해서 이게 말 그대로 물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활 물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건드린다, 생활 물가를 올려버린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의 저항도 심하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좀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겠다 싶으면은 정부에서 쉽게 하는 선택 중에 하나가 이런 라면 회사들, 먹거리 회사들에게 가격 까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막상 투자를 하려고 보면은 이익의 변동성은 심한데 탑라인은 내수조차 막혀있는, 탑라인의 성장은 내수조차 막혀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생각보다 투자하기에 좋은 업이 아니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수출이 뚫리게 되면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일단은 환율 변동성도 해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언급해 주신 대로 시장이 커지니까 좋은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음식료업에서 고질적인 단점으로 지적되던 그 이익의 성장 모멘텀, 당장 수출을 못하다가 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플러스 알파가 된다. 근데 그렇게 성장 모멘텀이 없고 아예 기대도 안 하던 업종에서 성장 모멘텀이 생긴다라는 거는 사람들을 굉장히 열광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사실 수출을 한 번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냥 매장 짓고 물건을 들이밀고 마케팅을 막 뿌려버리면은 한 3개월, 6개월 정도는 일단 팔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마케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요소인데, 거꾸로 그냥 우리가 어떤 제품을 소비할 때 뭐 때문에 소비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최근에 좀 한국에서만 보더라도 해외에서 들여와서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진 어떤 특정 요식업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카스테라도 있고, 그 다음에 버블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탕후루가 또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고, 마라탕도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음식을 우리가 소비할 때 왜 이런 제품을 소비하게 되는가?
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맛있어서 이게 다시 생각나서 가는 건가? 혹은 내가 SNS 소셜미디어 열어봤을 때, 혹은 주변의 친구들이 좀 힙한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요즘에 이게 트렌드라던데 이거 한번 먹어볼래? 라고 해서 먹으러 가게 되는지. 저는 앞서 언급했던 대부분의 제품들을 그런 이유로 시도를 해봤거든요. 네. 그리고 한번 먹어봤는데, 네, 먹어보고 그냥 뭐 다시는 안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꾸로 이제 음식료는 모두가 본인이 소비자이니까 본인이 소비를 할 때 제품을 어떻게 소비를 하게 되는지를 떠올려 보면은 아마도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외를 공략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그 시장에 안착을 해서 사람들의 입맛에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른다라고 하는 게 저는 안전한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아마 그 책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한국 저자분이 쓰신 건데 맛의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이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는데 네. 맛이라는 거는 인간이 가진 감각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감각이거든요. 사실 뭐 모든 유기체가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하는 일이 내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걸 먹고 그 다음에 포식자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그 다음에 번식을 하고 사실 요 세 가지만 충족되면은 그냥 유전자가 할 일은 다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축인 내 생존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에너지원을 섭취를 한다라는 거는 혹시라도 뭔가를 잘못 먹으면 내가 바로 죽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개체들이 뭔가를 잘못 먹고 죽어왔을 거기 때문에 예. 뭐라도 조금이라도 애매한 게 있으면은 시도하지 말자라는 게 우리 유전자에 깊이 박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꾸로 이거 먹어도 괜찮네, 맛있었네 라고 한 번 인식이 되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앞으로 계속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존 편향을 투자를 하면서 언제나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먹거리에 있어서는 좀 반대로 일단은 사람들이 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소비한다라는 거는 그 사실 자체로 앞으로도 지속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미 어떤 시장에서 1년 이상 꽤 잘 팔리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점유율만 보면 된다. 예.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예. 좀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 근데 예. 6개월 사이에는 우리가 좀 전에 언급한 여러 사례에서도 봤듯이 잠깐 반짝했다 사라진 게 워낙에 많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이 신흥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제품이 지속적으로 안착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기저율을 낮게 보는 게 좋고, 네. 근데 1년 이상 버티고 있네라고 하면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얘는 뭔가 되나 보다. 예. 사람들의 입맛에 일단 진입을 했나 보다. 라고 그냥 결과만 놓고 지속 가능성을 점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 음식들 중 또는 식품들 중에서 어떤 걸 즐기게 됐었을 때 저도 그런 경우들 많이 봤거든요. 그 제품이 그 나라에 많이 팔린다면서요? 하고 관계자에게 여쭤봤더니 저희도 놀랐습니다. 우리가 별도의 노력도 안 했는데 갑자기 발주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요즘은 직접 저희가 진출하는 걸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맞아요. 정말 모르겠다가 정답인 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아까 말씀 주셨던 먹거리는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먹거리 문화는 선진국의 먹거리 문화가 약간 후진국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 게, 선진국에서 검증된 먹거리라는 그 신뢰가 또 하나 플러스 알파로 작용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 아시아 권역에서는 워낙 계절 근로자로 많이 오시다 보니 뭐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한국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게 젖어들기도 하고 익숙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환경은 우리나라 식품업의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굉장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 아까 맛의 원리라는 책을 언급했는데 예. 맛이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복합적인 감각이거든요.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블라인드 테스트 해봤더니 이거 차이를 대부분의 소비자가 구분을 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뭐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혹은 뭐 와인 테이스팅 같은 거에서 눈을 가리고
이걸 먹게 해봤더니 구분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맛의 섬세함이나 맛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는 전부 다 허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사실 이게 뭐 물론 그 실험 자체는 엄밀하게 실험을 했을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맛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실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맛이라는 게 혀에서 느껴지는 미각이 전부다. 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맛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먹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서 맛있다라는 느낌, 맛있다라고 느끼게 되기까지에는 시각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좌우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점에 내 신체의 컨디션도 많이 좌우를 하고 네, 얼마나 현재 배가 고픈 상태인지, 최근에 좀 전에 먹었던 음식이 어떤 종류인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지 등등등, 아니면 그 현장에서의 온도나 습도, 그 현장에서의 분위기와 내 신체 상태, 그리고 이 음식이 나에게 주는 선입견, 맥락, 이 모든 것들이 좌우가 되어서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맛있다 혹은 맛없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한국이란 나라가 그래도 글로벌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 그리고 신뢰받는 나라이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일을 하든 관광 때문에 한국에 왔든 간에 한국에 와서 일단은 시도라도 해본 경험이 많다. 익숙해졌다라는 거는 우리의 음식료를 해외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환경에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밸류체인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각 밸류체인이 모두가 허들이 높다라는 언급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밸류체인의 최종 앞단에 있는 그 소비자의 기호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그게 과거 대비 현재 굉장히 좋아져 있는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음식료는 음식료 회사가 돈을 벌어서 주주에게 어떤 가치를 창출해 주기까지는 그건 첫걸음이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걸어야 할, 넘어야 할 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우리가 잠깐 간과하는 부분들인 거죠. 네, 이번에는 좀 산업적인 특성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뭔가 식품을 만들려면 곡물을 비롯해서 다양한 식자재들을 유통받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글로벌하게 식량 자급률, 그다음에 곡물 자급률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나라에 해당되다 보니까 외국에 거의 전량 의존하는 품목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분명 식품회사들도 본인들의 리스크 요인으로 알고 있을 텐데 자체적으로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별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현지의 대규모 농장을 직접 운영한다든가 뭐 그런 시도는 전혀 안 하나요? 누군가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경영학 수업을 들을 때 수직 계열화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수직 계열화를 해버렸을 때 단점도 또 굉장히 많잖아요. 훌륭한 교수님께서는 또 그 단점까지 잘 알려주실 텐데, 장점이라 함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재료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밸류체인을 한 단계 확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사올 때보다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용 절감도 문제지만 그 수급의 안정성도 확보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걸 외부에 팔지 않고 우리에게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주면은, 그러면 남들이 원재료가 부족해서 힘들어할 때 우리는 일단 제품을 안정적으로 계속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수직 계열화를 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 당연히 추가적인 자본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감수해야 될 일이고, 그거 더하기 만약에 전방 산업이 불황일 때 우리가 이 제품만 만들고 있었다면은 여기에서 손해 보고 끝인데, 그 뒷단까지도 밸류체인에서 함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재료를 사올 필요가 없을 때, 그러면 그 원재료 회사, 우리가 만들어낸 그 원재료 회사도 다른 어딘가에 팔아야 되는데 그때 다른 원재료 회사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원재료의 뭐 수급이든 가격이든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완화하고자 수직 계열화를 하였으나, 막상 해놓고 보니 그 변동성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낸 원재료가 퀄리티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거를 어딘가에는 소진을 해줘야 되니까 전방 산업을 하고 있는 우리 회사가 오히려 그 질 낮은 원재료를 떠안아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수직 계열화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막상 실제로 했을 때 그다지 좋은 성과를 못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농장을 직접 경영한다라는 건 그 자체로 업이 또 굉장히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도는 많이 안 하는 것 같고요. 원재료 수급을 비롯해서 이제 밸류체인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이걸 좀 전반적으로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밸류체인이 길게 있는데 그 밸류체인 하나하나가 모두 가혹하다. 맞아요. 요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해보면 좋겠는데 네. 우리가 식당을 한다라고 떠올려 보면은 아마 느낌이 확 와닿을 거예요.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직장 다니다가 안 되면 치킨집이나 하지 뭐 요런 얘기 많이 예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도 치킨집을 시도해 보고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또 이제 경험치가 많이 쌓였으니까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치킨집이든 혹은 뭐 김밥집을 하려고 한다, 분식집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될지를 떠올려 보면은 이게 정말 저도 예전에 사실 고민을 해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요식업이라는 거는 제조업의 힘듦과 서비스업의 힘듦을 동시에 다 갖춘 업종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일단 제조업의 어려움이라 함은 자, 뭔가를 제조를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제품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제품, 어떤 맛이 고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품 기획 단계부터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만들려면은 원재료를 소싱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요. 일단 사람을 대규모로 고용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뭔가를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사람 관리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언급해 주셨던 원재료의 가격 변동성, 수급의 어려움도 문제지만 재고 관리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냅두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김밥이라는 게 그 자체로 원재료 관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원재료가 전부 다 잠깐 상온에 냅두면은 상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면 또 신선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수요를 잘 예측해서 딱 필요한 만큼의 원재료를 수급해서 그때 딱 만들어서 딱 파는 굉장히 고도의 경영 기술이 필요한 그런 제품이 김밥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성도 심하고 수급도 꼼꼼히 잘 해야 하지만 원재료를 나의 그 생산 라인에 보관해 두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주방이 필요하잖아요.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제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고정비, 변동비 이런 관점에서 많이 분석을 해보잖아요. 근데 자, 고정비, 설비 많이 들어가고요.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변동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변동비의 변동비 자체의 변동성도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제조업으로서 어려운 건 다 갖춘 업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매장이라는 한계가 있고 매장에 와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다가 클레임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클레임을 안 하더라도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맛있다라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음식만 잘 만들어서 팔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서버의 여러 가지 그 전반적인 그 매장의 분위기를 좋게 갖춰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매장 인테리어도 또 기본적으로 고정비죠. 그리고 뭐 하나 잘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맛에서 한번 뭔가 물건이 상했다거나 혹은 뭔가 이상한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거 한 번만 나오더라도 또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 쌓은 신뢰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비스업으로 보았을 때도 서비스업의 힘든 점을 다 갖추고 있는 그게 요식업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음식료에서 아까 라면 같은 거 얘기하면서 가공식품 위주로 얘기를 했었는데 라면이나 과자 이런 거 이외에도 요즘엔 밀키트라고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의 중간 단계에 있는 제품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빵이나 피자 같은 실제로 현지에 매장을 열어서 서비스까지 하는 그런 업종도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업종들이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거는 뭐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업의 밸류체인 하나하나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돈을 번다, 주주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길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은 거꾸로 그러면 정말 이렇게 어려운 거 맞냐? 그리고 그러면 그중에 어떤 회사가 기업으로서 가치를 잘 창출해내고 있느냐라는 걸 보려면은 아주 간단하다라고 생각해요. 현재 내수에서 이 업을 하면서 높은 ROE 혹은 높은 ROIC를 만들어내고 있느냐를 보면 돼요. 어차피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해외에서 하는 사업이나 사업의
본질은 비슷하잖아요. 예. 방금 말씀드린 밸류체인의 어려움들은 한국이든 해외든 뭐 다 비슷할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딱 하나 차이가 있죠. 그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만약에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로 보내는 거라면은 물류비가 중간에 더 많이 든다. 그런 하나의 차이만 고려하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업은 비슷비슷하다라는 거고, 그러면 한국에서 이 업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얼마나 높은 ROE 혹은 ROIC를 내고 있느냐를 보면은 이 회사가 수출에 성공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일부에서 계속 얘기했던 소비자의 수요를 사로잡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한 5년 정도 후에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ROE와 ROIC를 낼 수 있을 것인가가 그냥 거의 비슷하게 판가름 된다라고 네.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밸류체인은 이미 한국에서도 한국 내수에서도 이미 가혹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뭐 ROIC 20%, ROE 15% 뭐 이 정도를 내고 있었다면은 그러면은 해외 수출을 잘 했을 때도 결국 비슷하게 내지 않을까. 뭐 물류비나 마케팅비 등등 여러 가지 난점이 있겠으나 결국은 회사가 사업하는 방식은 비슷할 거잖아요. 네. 국내에서 할 때랑 해외에서 할 때랑.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한 수준의 ROE와 ROIC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은 사실 어떤 회사에 투자할 수 있고 어떤 회사는 조심해야 할지가 굉장히 명확해지죠. 실제로 보면은 음식료 업종의 모든 회사들 ROIC를 다 소팅을 해보면은 ROIC가 2자리 이상 나오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ROE가 2자리 이상 나오는 회사는 극히 드물고요. 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네. 보는 게 안전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식품 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허들들을 쭉 열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가 차원에서는 우리나라도 네슬레 같은 회사가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네슬레도 비슷한 유의 허들들이 있었을 게 분명한데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어떤 식품 관련한 대표적인 회사가 됐고, 코카콜라도 뭐 비슷한 수준이 됐으니까 이 허들을 좀 잘 넘어가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도 있을 거고 국가 차원의 노력도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다가 잘 넘어갈 것 같은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요. 그동안 식품 또는 음료 회사들이 자구적으로 이런 허들들을 뛰어넘으려는 노력들 중에는 뭐 감자칩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직접 재배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계약농 형태로 우리가 이런 형태의 QC를 맞춰주면 전량 사줄 테니 안정적으로 재배해 달라. 그래서 재배에 대한 리스크는 업체에다 넘기고 QC만 맞추면 판매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게끔 해주는 그런 형태도 시도를 좀 했던 것 같고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아예 제조 부분에 있어서 직접 전 세계에서 다 제조를 하는 게 아니라 핵심 원료만 보내고 제조는 제휴한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끔 한다든가, 그 다음에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요즘은 아직 대표적인 식품 회사는 아니지만 밀키트 회사들 중에서 중견 직전까지 간 회사들은 제조 설비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레시피만 주면 만들어준 회사에서 제조를 해오는 단계까지 하고 그 이상 올라가면 본인들이 그때 설비 투자하려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나름대로의 이게 효과성이 있던 없던 시도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시도들이 잘 뛰어넘어가면 조금 우리도 식품회사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지금은 맞다라고 하시지만 미래에는 성과 낼 수 있는 회사가 있지 않을까요? 보수적으로 그쵸. 네, 보수적으로 보는 건 맞는데 저는 원래 대부분의 회사를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해가 없길 바라는 게, 이 업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냐. 혹시 또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사실 어떤 회사든 투자 기회는 있고 결국은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기회는 어떤 업종이든 음식료 업종을 포함하여 어떤 업종이든 많이 있는 거고요. 특히나 요즘은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2달 전에 K푸드라는 트렌드가 각광받고 있을 때보다는 많이 한풀 꺾여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러면 뭐 투자에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펀더멘탈 기반해서 보자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전략들을 잘 취하는 회사들이 좋긴 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전략을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전략이 결국은 이제 다른 회사와 여러 가지 협상을 거쳐서 이익을 늘려내는 그런 방법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협상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서로에게 둘 다 도움이 되는 윈윈, 쉽게 말하면 윈윈이 되는 협상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내 리스크를 저쪽으로 떠넘기는 제로섬 게임이지만 예. 물론 저 떠안는 상대방 쪽에서도 이유가 있으니까 뭐 나름의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뭔가가 있으니까 이 리스크를 떠안는 거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네. 우리의 리스크를 저쪽으로 넘겨주면서 우리가 제로섬 게임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그런 두 가지 종류의 협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둘 중에서 후자, 그러니까 제로섬에서 내가 남에게 뭔가를 떠넘기는 종류의 협상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언젠가는 탈이 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다른 회사와 어떤 협상을 했을 때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협상인가를 네. 보려면은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라는 걸 꼽을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엄청나게 큰 바이잉 파워를 가지고 예. 있다. 한 번에 매수할 수 있는 수량이 되게 많다면은 그럼 말씀하신 뭐 네슬레든 아니면은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 원재료 제공 업체로부터 우리가 이만큼은 반드시 구매를 해줄게.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경쟁에 신경 쓰지 말고 이만큼의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게 마음 놓고 농사를 지으시라. 뭐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제안을 받는 농장 측에서도 구매가 보장이 돼 있으니까 뭐 가격은 그때그때 조금 변할 수 있다 예. 치더라도 구매량이 보장돼 있다라는 건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맘 편히 농사에 임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규모가 상당히 커야 되죠. 이미 전 세계 여러 곳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팔고 예. 있고 이게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거다라는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회사만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예. 그럼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랄까 지금까지 소비자의 입맛을 1년 이상 상당한 기간 사로잡은 회사는 앞으로도 장기간 그럴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해도 된다라는 게 여기서도 이제 또 그 장점이 드러나는 거죠. 이미 커져 있는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 많이 팔 수 있을 거다라는 예측을 하기가 용이하니까 예.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승자 독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슬레 같은 큰 회사가 계속 클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이런 큰 회사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해외 진출의 문을 이제 두드리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굉장히 큰 진입장벽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한국 회사들이 긍정적으로 삼을 수 있는 포인트는 만약에 그 회사가 하는 업이 한국에서 만들어서 콜드체인을 거치지 않고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거라면 예. 그런 거라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단점들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지에서 공장을 새로 짓고 뭐 어쩌고 하는 거에도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한국 공장에서 현재 가동률이 남아 돌고 있고 이 공장의 가동률을 높여서 배송을 하는데 배송비가 그렇게 많지 예. 않다. 단위 부피당 가치라는 개념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류 업종이나 가구 업종이 수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예. 단위 부피당 밸류가 되게 낮거든요. 옷 뭐 그냥 몇 벌 쌓고 나면 그냥 부피 되게 커지지 않아요. 가구도 사실 부피는 굉장히 크고 엄청 무거운데 근데 이게 물류비는 많이 드니까 그 가구 자체는 또 싼 가구는 또 엄청 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외로 수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단위 부피당 가치 측면에서 가장 높은 거는 역시나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요만한 물컵 하나에 반도체 때려 박아 넣으면 이게 몇 억 가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음식료는 어떠냐 보면은 음식료마다 이게 좀 많이 달라요. 우리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와서 살 수 있는 음식을 봤을 때 부피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음식의 부피가 굉장히 큰 거는 오히려 수출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 되는 거죠. 근데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우리가 뭔가 이따만큼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면은 이 사업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배송을 했을 때 그냥 플러스 알파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언급해 주신 라면 같은 경우에 라면 한 박스 굉장히 라면 한 박스에 들어가는 라면 많잖아요. 단위 부피당 가치가 생각보다 높은 거란 말이에요. 다른 음식료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리고 콜드체인을 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왜 라면이 이렇게 주목받게 되고 K푸드의 선봉장이 되었느냐라는 점은 물류 재고에 대한 부담도 낮았던 게 단위 중요했다. 부피당 가치
측면에서 다른 음식료랑 차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반대로 단위 부피당 가치가 낮은 음식료를 제조해서 수출을 하겠다라는 어떤 회사를 접하면은 과연 그만큼의 부가가치가 나올까,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저도 식음료 관련한 산업 부분의 투자에 관심이 참 많아서 왜 그러냐면요. 워렌 버핏 맨날 나는 코카콜라 즐겨 마신다 얘기하면서 본인이 투자한 회사 아주 대놓고 광고하시고 시즈캔디도 아마 즐겨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식음료 관련한 이 보수성이 있고 지속적인 수익이 확보될 수 있는 사업 잘 고르면 나도 워렌 버핏 같은 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을 계속 두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갑자기 이 보수적인 섹터에서 굉장히 라이징 스타가 급격히 대두되기도 요즘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저도 요즘 깜짝 놀랐던 최근의 사례들 중에 하나, 이제 최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레드불 같은 경우. 야, 이 에너지 음료라는 카테고리 없었는데 이걸 갑자기 들고 나와서 전 세계를 휩쓸고, 그래서 뭔가 여기에는 새로운 엄청난, 흔히 말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있는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쪽도 쉽지가 않네요.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사례들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생각해볼 지점이 많은데, 좀 전의 맥락과 결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언급해주신 코카콜라, 네. 시즈캔디, 레드불, 예. 공통점이 있죠. 뭔가요? 아까 이미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하나의 공장에서 만들어서 해외에 그냥 막 뿌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초콜릿 뭐 굳이 전 세계 공장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초콜릿 단위 부피당 밸류가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서 뿌렸을 때 물류비가 그 밸류에서 전체 밸류에서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초콜릿은 좀 차게 배송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콜드체인을 좀 타야 되니까 약간 물류비가 높아지는 게 있긴 할 텐데, 네.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현지의 병입 회사, 그러니까 원액을 가져와서 병에 담는, 물과 희석해서 담는 회사들을 전 세계에 두고 본인들은 딱 그 원료만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러면 코카콜라의 원료는 또 단위 부피당 가치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방금 언급해주신 라이징 스타를 특정 맛, 특정 제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입맛이 소비자의 수요를 확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이라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맛이라는 건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업의 구조상 뭔가가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았을 때 전 세계로 물류를 빠르게 늘릴 수 있고, 그렇게 물류를 늘렸을 때도 회사의 수익성이 훼손되지 않는다, 혹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특성을 가진 제품이라면은 소비자의 입맛을 잡았을 때 업사이드가 엄청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업의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게 많은 투자자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지만, 오히려 투자는 원래 확률적인 거잖아요. 그런 나에게 유리한 확률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대표님이 마지막에 정리해 주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서 식품회사들의 여러 허들들도 그 관점에 살펴보면 쉽게 제거되거나 어느 정도 통제될 수 있는 여지도 많네요. 원료를 확보해서 그걸 제조하고 재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단위 부피당 가치가 높은 제품들인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가 수월할 것이고, 그리고 설비 투자를 통해서 나름대로 직접 모든 나라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은 핵심 원료만 되는 것만 주면 되니, 그런 부분도 많은 부분에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 그래서 우리 버핏 형님께서 코카콜라에 주목을 하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송경제에 너무 쟁쟁한 분들 많이 나오시지만, 그중에서 홍진채 대표님과 한 산업 같이 스터디하는 시간이 너무 기대됩니다. 늘 모르는 걸 많이 알려주시고 대화를 통해서 또 얻게 되는 것도 많아서, 또 다음에는 어떤 산업 들고 오실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라쿤 자산운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산업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방송에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하고 끝내셔야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